안녕하세요. 듀잇 시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이번 8장에서는 지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명령문을 수행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조건문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즉 우산을 가지고 간다는 명령이 항상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조건에서만 수행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조건문 자체는 쉽지만 시언어에서는 다양한 조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법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면 코드를 작성할 때 자신이 표현하려는 상황에 어떤 조건을 사용해야 하는지 선택하지 못해서 모니터만 바라보고 앉아있게 될 수도 있으니 책에서 나온 예제들을 꼼꼼히 실습하면서 조건문 사용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즉 쉽다고 대충 보고 넘어가면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조건 형식의 문법을 나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해보면 알겠지만 조건문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따라서 조건문을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하는 것이 프로그램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조건문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명령을 항상 순차적으로 모두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항상 예외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실행 순서를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C 언어에서는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조건문과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이 둘을 제어문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제어문이 더 있긴 하지만 권장하는 문법이 아니라서 책에 있는 내용만 참고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동영상 강좌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조건문은 지금 배우고 있는 8장에서 설명할 것이고요. 반복문은 9장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건문은 예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문법이고요. 특정 조건을 부여해서 해당 조건이 만족하면 지정한 문장이 수행하는 문법이고요. 조건을 따질 때는 조건을 이제 수식, 관계식이나 논리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표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상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상수를 쓸 수도 있는데 뭐 상수가 되었든 아니면 수식에 대한 진리값이 참이면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이라는 것은 꼭 1이 아니라 0 아닌 값이면 참이기 때문에 조건 수식을 부여할 때는 0 아닌 값이 결과가 0 아닌 값이 나오면 그 조건은 참으로 보고 그 조건에 지정된 문장이 수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언에서는 조건문으로 if문과 스위치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은 반복 행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고요. 일정한 반복을 위한 반복 조건을 부여하고 해당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지정한 문장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문법이 반복문입니다. 시연에서는 포문이나 while문 또는 do while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문에 대해서는 이제 9장에서 제가 계속 설명할 겁니다. 먼저 if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f 조건문은 문법 구성이 간단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C 언어 문법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if라고 적고요. 그 괄호를 쓰고 그 안에 조건 수식을 명시하면 이 조건 수식이 참이면 이 뒤에 오는 이 명령문이 수행되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즉 if 쓰시고 조건을 자기가 명시를 하면 이 조건이 참이 되었을 때 이 명령문이 수행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실제로 보면 이렇게 명령문이 전부 다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나열되더라도 명령문 1, 명령문 2, 명령문 3이 이렇게 나열될 수 있는데 명령문 2 앞에 이렇게 조건 수식이 if문을 사용해서 조건 수식이 이렇게 앞에 사용되면 이제 흐름이
항상 명령문 1, 명령문 2, 명령문 3의 순서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에 따라서 1, 2, 3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1, 3이 수행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if에 사용된 이 조건 수식이 참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조건 수식이 참이 되면 명령문 2가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조건 수식이 참인 경우에는 명령문 1, 명령문 2, 명령문 3 이 순으로 수행이 되고요. 만약 조건이 거짓이다 라고 하면 이 if 뒤에 있는 이 명령문 2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령문 1 수행되고 조건 수식이 거짓이 되었으니까 바로 명령문 3으로 넘어가서 명령문 1과 명령문 3이 이제 수행되는 것이 이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순차적으로 명령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명령문 2가 수행될 수도 있고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 코드를 보시면 지금 메인 함수가 있고요.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는데 데이터라는 변수에 5가 들어 있습니다. 조건문이 왔고요. 조건 수식이 데이터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 수식이 왔어요. 데이터가 지금 현재 5잖아요. 그럼 당연히 3보다 크겠죠. 그럼 이 조건 수식은 참이 됩니다. 참이 되기 때문에 이 if 뒤에 있는 printf,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출력 함수인 printf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는 3보다 큰 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개행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작업 종료라는 이 문자를 하나 더 출력하는 게 이제 이 소스의 예제의 기능인데요. 실행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는 3보다 큰 수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참이니까 이거 수행이 됐고요. 그 밑에 이제 if 밑에 있는 문장이 그냥 수행돼서 작업 종료라고 이렇게 출력된 겁니다. 둘 다 이렇게 줄바꿈이 된 건 이게 백슬래시 n이 있기 때문에 줄바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인 이 헤더 파일을 전체력인 샵 include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함시켜 줘야지만 이 printf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문이 앞에서는 if 조건문이 만족했을 때 하나의 명령문을 수행했는데 이 조건문이 항상 하나의 명령문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를 이용해서 복합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합문을 제가 앞에서 여러 개의 명령문을 하나의 그 문장으로 그룹 지어 놓은 것이 복합문이라고 했죠. 중괄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건문을 사용할 때도 그냥 이 중괄호 없이 하나의 명령문만 수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중괄호를 수행하면 명령문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명령문 2와 명령문 3이 함께 수행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먼저 조건 수식이 참이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조건문 수식이 참이 되면 시작하고 명령문 1이 수행이 되겠죠. 조건 수식이 참이니까 명령문 2, 명령문 3이 수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빠져나와서 명령문 4가 수행이 됩니다. 즉 참일 때는 명령문 1, 2, 3, 4가 모두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건이 거짓이 되게 되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명령문 2와 명령문 3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고 명령문 1 그리고 명령문 4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즉 조건문을 다룰 때 꼭 하나의 명령문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복합문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예제를 한번 보면 여기 이제 if문에서는 중괄호를 이용했죠. 지금 보시면 스코어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 변수 이제 92가 들어 있습니다. 92점을 의미하겠네요. 그다음에 그레이드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했고요. 자, 스코어가 90보다 크다면 그레이드 변수에 a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죠. 그 a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printf로 출력을 하죠. 점수는 %d이고 등급은 %c입니다. 그러니까 %d는 이 스코어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올 테니까 스코어가 9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는 92이고 등급은 %c니까 그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문자로 찍겠다. 그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값은 a에 대한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a가 찍히게 됩니다. 즉 이제 90점보다 크면 그죠? 사용자가 이 사람이 점수가 90점보다 크면 점수를 출력하고 등급을 A 등급이라고 이렇게 출력해 주는 예제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92이고 등급은 A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종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건문은
예, 중괄호에서 복합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되면 이 두 개의 명령문이 수행된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이게 소스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건문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나중에 진짜 자기가 사용해야 될 때 제대로 사용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예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자기가 응용할 수 있을 때, 즉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공부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문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데, 구문 오류는 갑자기 이제 이런 말이 나와서 웃기긴 한데 뒤에 나오는 설명 때문에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문법을, 규칙이 여기서 문법이겠죠. 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오류가 구문 오류입니다. 말 그대로 문법 오류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요즘 컴파일러가 좋아져서, 이제 개발 툴이 좋아져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문법 밑에 자신이 사용한 소스 밑에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알려줍니다. 그걸 하지 않더라도, 그걸 놓치더라도 컴파일할 때 또 컴파일러가 체크해서 아, 이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 문법 오류, 즉 구문 오류가 됩니다. 이건 얼마든지 컴파일러나 개발 툴이 체크해 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상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멘틱 오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의미적으로 틀릴 때 발생하는 오류가 시멘틱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깡통이 맛있다라고 하면, 깡통이 맛있다라는 그 말 자체는 문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깡통이 맛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 의미상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시멘틱 에러 이렇게 하면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의미상의 오류를 버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버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에서 버그가 발생했다라는 뜻은 의미상의 오류가 발생했다. 즉 문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오류를 잡아주지는 않지만 나중에 실행할 때, 프로그램이 실행했을 때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프로그램이 그냥 중간에 오류가 발생해서, 실행 오류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중간에 이제 종료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상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의미상의 오류를 버그라고 한다고 했죠. 버그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이 버그를 잡는 것을, 버그를 해결하는 것, 즉 버그를 없애는 행위를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이라는 기술이 보통 개발 툴에 제공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미상의 오류가 발생했으면 컴파일러가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디버깅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가 작업한 그 소스를 분석해서 그 버그를 찾아내는 행위를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 이 버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좀 더 구체적인 코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보통 우리가 수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는 연산자를 연산자가 한 번에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는 연산자가 대입으로 씁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이 는이 대입도 되고 양변이 같다, 좌우측에 있는 값이 같다라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비교할 때 이렇게 는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이걸 제대로 쓰려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는는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는은 대입이고요. 는는은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강좌를 할 때 실습을 시켜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지만 실제 실습할 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우리가 찾아줄 때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쓰면 쉽게 찾죠. 근데 소스가 막 몇백 라인이 되는데 몇백 라인 안에서 이렇게 잘못 쓰게 되면 이걸 찾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잠깐만, 이 잘된 예제부터 볼게요. 이 예제는 데이터는 5를 대입했으니까 데이터가 5죠. 데이터가 3하고 같느냐? 당연히 다르잖아요. 5니까. 그러면 같지 않으니까 조건문을 벗어나서 그냥 데이터는 최종 5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는 수행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잘못 사용한 예를 보면 데이터에 5가 대입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데이터는 3과 같으냐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3을 대입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변수에 3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라고 처리가 안 되고요. if문은 이 꼭 조건 수식이 아니라 이런 그 일반 명령문이 와도 결과값만 나오면 그걸 진리값으로 판단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에 3이 대입이 되면 데이터의 최종값이 3이 되겠죠. 3이 돼서 3은 그 0이 아니니까 참이겠죠. 그래서 이 품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는 3을 값을 가지게 되고 3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0이 아니니까 참이 되어서 이 if문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플러스 하는 증가 1 증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3에서 또 4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최종값이 4가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자기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5면 당연히 5로 끝나야 되는데 4가 나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의미상의 오류 즉 버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대입해서 수식이 참이기 때문에 수행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쓰인 경우에는 여기 이제 거짓이 되죠. 이게 5니까 거짓이라서 실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걸 이제 논리상의 오류, 즉 버그라고 얘기하고요. 프로그램은 저는 이제 컴파일은 문제없이 컴파일 다 되고 실행까지 잘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버그라고 합니다. 이런 버그는 우리 똑같아요. 학교에서 자기가 뭐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틀렸는데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다음에 안 틀려야지 라고 해도 또 틀리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버그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또 버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버그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버그는 꼭 버그를 잘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버그를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습관이 코딩하는 습관, 즉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에 버그를 유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가 버그가 발생을 하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선배 프로그래머들한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 그 습관을 고쳐야지만 버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간단하게 앞에 이야기했던 if문에서 나왔던 버그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습관을 바꿔서 버그를 예방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데이터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앞 페이지에서는 데이터 넣는 3 이렇게 비교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3 넣는 데이터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즉 비교문을 쓸 때 비교를 하는 그 수식을 작성할 때 상수를 먼저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그 생겼던 버그를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내가 는으로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앞에 페이지에서는 오류가 안 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변수 값을 상수인 3에다 대입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3은 상수이기 때문에 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법 오류가 바로 발생합니다. 즉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버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법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상수를 먼저 습관을 비교문을 쓸 때 그 조건 수식을 쓸 때 상수를 먼저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버그로부터 좀 더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를 먼저 쓰는 습관이 일반 수치 연산에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연산이 있는데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더하기 4 더하기 7이나 4 더하기 7 더하기 데이터나 둘이 결국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스를 번역될 때 변수를 먼저 쓰게 되면 수식 연산이 이렇게 add 연산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결과값을 갖고 더하기 7하는 또 add 연산이 발생합니다. 즉 두 개의 덧셈 연산으로 번역이 되고요. 지금처럼 상수를 먼저 쓰게 되면 컴파일러는 4 더하기 3은 11이 되는 게 불변의 진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11 더하기 데이터로 번역하고 기계어로 바꿉니다. 즉 그래서 한 개의 덧셈 연산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수를 먼저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상수를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시연하면 끝에 이제 문장 분리자인 세미콜론을 많이 찍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 세미콜론에 강박관념이 생겨서 계속 세미콜론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이 끝나면 무조건 세미콜론 찍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명령문이 하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은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예요. 데이터에다 5를 넣고요. 데이터가 3보다 크면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를 하겠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5가 3보다 크니까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데이터는 6이 되는데 이 데이터가 5가 아니라 다른 값, 즉 2면 어떻게 됐어요? 2면 이게 3보다 작으니까 이게 플러스 플러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이거는 이 if 의문이 이 세미콜론까지만 수행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는 실제 이 조건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중괄호수는 복합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게 되면 실제로 이 중괄호는 이 if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if문은 요 첫 번째 세미콜론 찍힌 여기까지만 자기 조건 수식으로 조건에 따른 명령어로 보기 때문에 이 중괄호는 그냥 일반 복합문이 돼서 무조건 수행되는 거죠. 이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도 이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와 리절트는 데이터도 둘 다 그냥 이 조건문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수행되는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버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프로그래머들이 보통 긍정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조건문을 동작하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값, 즉 이 조건문을 수행하려면 데이터가 3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5를 넣어놓고 테스트를 하니까 6이 나오거든요. 이게 잘못 적어도 어차피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머가 긍정적인 형태로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버그가 생기고 못 찾아서 나중에 실행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거나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이제 보고 이게 버그구나 해서 다시 와서 보면 이런 세미콜론들을 잘못 쓴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초기 값을 이제 3으로 한번 바꿔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3이면 이거 if문을 수행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3으로 끝내야 되겠죠. 데이터는 3은 3보다 크다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3으로 끝나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수령이 돼서 데이터가 3이 아닌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if문은 요거를 자기 명령어로 보는 거죠. 이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는 이 조건문하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행돼서 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약 정상적으로 고치려면 이렇게 세미콜론이 없는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버그, 즉 의미상의 오류가 이제 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습관을 바꿔서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보통 이제 아까는 중괄호 이게 밑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만약 즉의 습관을 안 고치시는 분들은 쓸 때 if문 뒤에 이렇게 바로 한 줄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여기다 세미콜론 찍으면 모양이 이상해 보이거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 세미콜론 찍으면 보통 사람들 세미콜론을 끝에다 찍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는 잘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이제 버그를 좀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쓰실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중괄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중괄호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세미콜론 찍으면 이상하겠죠. 끝에다 찍는 거지 여기다 찍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실수를 앞에 봤던 버그 실수를 그런 버그 같은 경우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이런 버그에 걸리시면 지금처럼 습관을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버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else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문은 조건문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조건을 한 번에 표현하는 형식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10이면 데이터가 10과 같으면 데이터를 0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10과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는의 반대겠죠. 같지 않으면 데이터를 플러스 플러스 데이터를 1 증가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 두 조건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고요. 10이냐 10이 아니냐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가겠다.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가겠다.
뭐 그렇지 않으면 우산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조건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조건은 그게 아니라면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도. 그래서 이것을 문법으로 시언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10이면 데이터를 0으로 만들겠다라고 조건 수식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else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라고 쓰면 데이터가 10이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를 플러스 플러스 하겠다. 즉, 요 경우 10이 아니라면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서로 반대되는 조건.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의 조건을 선택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조건을 나누어서 실행하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if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f else문을 써서 좀 더 간결하게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소스 자체가 이제 간단해지기 때문에 수행 속도도 더 좋아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if문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if else문을 이용해서 서로 반대되는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뭐 단일 문장, 복합 문장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if에도 중괄호 써서 쓸 수 있고요. else에도 중괄호 써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단일 if else 문을 이용해서 지금 if else 문을 표현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if하고 조건 수식을 이렇게 적어서 이 조건 수식이 참이면 명령문 2가 수행되고요. 이 조건 수식이 거짓이 되면 명령문 3이 됩니다. 즉 명령문 2와 명령문 3은 동시에 수행될 수 없는 배타적인 명령문이 될 거고요. 순서대로 보면 참이 되면 명령문 2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문 1, 2, 4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수행되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1, 2, 4가 수행되거나 1, 3, 4가 수행됩니다. 조건 수식이 참이니까 1, 2, 4가 수행이 됐고요. 만약 거짓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1, 3, 4가 수행됩니다. 그죠? 1, 3, 4. 즉 if else는 서로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명령문 2와 명령문 3이 같이 수행될 수는 절대 없고요. 참이면 명령문 2가 수행되고 거짓이면 명령문 3이 수행되는 형태가 if else문입니다. 소스를 보면 데이터가 5인 경우에 그죠? 조건문을 if else로 걸었죠. 그래서 데이터가 3보다 크다. 즉 데이터가 지금 5니까 3보다 크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3보다 큰 수입니다. 라고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else문을 수행하지 않고 작업 종료가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1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이 3보다 크다면 틀리겠죠. 그러면 그 경우는 else문이 수행돼서 데이터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5니까 지금 순서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가 5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3보다 크는 게 참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3보다 큰 수입니다. 라고 작업 종료가 출력되고 종료됩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3보다 작다. 즉 else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작업 종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5니까 당연히 참이 돼서 3보다 큰 수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if else문이 그 단일문만 되는 게 아니고요. 복합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령문 이제 1, 2, 3, 4, 5, 6이 이제 한꺼번에 수행되는 경우는 없고요. 조건 수식이 참이 되면 1, 2, 3, 6 이렇게 수행될 거고요. 조건문이 거짓이 되면 1, 4, 5, 6의 순서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요. 조건 수식이 참이죠. 참이면 명령문 1, 명령문 2, 명령문 3, 명령문 6. 즉 1하고 2, 3, 6 이렇게 됩니다. else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수식이 거짓이 되면 똑같이 명령문 1, 명령문 4, 명령문 5, 명령문 6 그리고 종료됩니다. 즉 명령문 1, 명령문 4, 명령문 5, 명령문 6. 즉 조건 수식이 거짓이니까 else문이 수행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되는 겁니다. 소스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처럼 이제 중괄호를 이용해서 if else도 이렇게 복합문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스코어가 90이죠. 그리고 그레이드를 변수를 하나 뒀고요. 90점보다 크면 A고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고요. 앞에 봤던 if문 예제하고 똑같은데 else문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90점이 아니면 B를 주네요. 후하죠.
A 아니면 B만 있습니다. 둘이 배타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스코어가 90이니까 당연히 if가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점수는 92이고 등급은 A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 92가 아니라 뭐 80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점수는 80이고 등급은 B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었을 겁니다. 자, if else 조건문을 봤을 때 아까 앞에서 할 때는 단일문, 복합문 예제하면서 단일문은 if도 단일, else도 단일, 그리고 복합문은 if도 복합, else도 복합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둘 다 그렇게 꼭 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if 조건문은 복합문으로 쓰이고 else문은 단일문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if문이 단일문이고 else문이 복합문으로 쓰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그 형식을 꼭 맞출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상황에 맞도록 둘 다 복합문 쓸 수도 있고 둘 다 단일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는 단일문 하나는 복합문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if else문하고 같이 많이 혼용해서 쓰는 것 중에 조건 수식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수식 연산자가 if else문이 하는 역할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수식 연산자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연산자라는 겁니다. 연산자이기 때문에 값을 반환을 합니다. 우리가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if 조건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건이 만족하면 어떤 명령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만족하면 어떤 명령문을 수행하는 거고요. 조건 수식 연산자는 그 수식을 연산해서 결과값을 반환해 주는 게 조건 수식 연산자입니다. 즉 지금처럼 이렇게 대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우리 덧셈 뺄셈처럼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음표를 써서 조건 수식을 적어주면 이 조건 수식이 참이면 수식 1을 연산해서 그 결과를 넘겨주고요. 이 조건 수식이 거짓이면 수식 2를 계산해서 결과값을 넘겨줍니다. 즉 if else문이랑 비슷하죠. 이게 참이면 예를 하고 거짓이면 예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if else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조건 수식 연산자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형식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 참일 때 하는 거고 얘가 거짓일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둘을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보면 먼저 if문을 써서 if else문 한번 써볼게요. value가 5만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더블 변수 실수용으로 포인트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value가 1000이랑 비교해서 1000보다 value 값이 1000보다 같거나 크면 그 가지고 있던 value에다 0.1을 곱해서 포인트에 넣어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즉 1000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1000보다 작으면 value에 0.05를 곱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스로 예제가 나오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예제가 뭐하는 예제인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소스를 보시고 이 소스가 뭐하는 거냐면 포인트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 사면 1000원 이상 물건을 사면 0.1 포인트 적립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000원보다 작은 물건을 사면 0.05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그런 상황을 예시로 든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 중에 이제 if else문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건 수식을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조건 수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참인 경우가 요거니까 요 보시는 것처럼 참인 경우에 했던 게 여기 오고요. 거짓인 경우가 뒤에 거니까 여기 오게 됩니다. 콜론을 이용해서 앞에 게 참, 뒤에 게 거짓. 근데 대입은 여기다 쓰면 안 되고요. 앞에다가 조건 수식 연산자니까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러면 만보다 크면 밸류에 0.1 곱한 값이 포인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만보다 작으면 그죠? 만보다 작으면 밸류에다 0.0으로 곱해서 포인트에 넣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자기가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면 이거 쓰시면 되고 이게 편하면 이거 쓰시면 되는데 가끔씩 조건 수식 연산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수행되기 때문에 밸류 0.1에다가 포인트를 대입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 쓴 겁니다. 이렇게도 동작은 하지만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즉 그 조건 수식 연산자는 조건문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문을 수행한다는 의미보다는
연산의 의미가 더 강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앞에서 대입하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대입 연산이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조건 수식 연산자를 잘못 이해해서 쓴 게 되는 거죠.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조건 수식을 연산자를 활용한 그럼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그럼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포인트 계산할 때도 써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함수에서 어떤 결과값을 반환할 때 데이터가 5보다 크면 리턴 1을 하고 데이터가 5보다 같거나 작으면 0을 반환하겠다라고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것을 좀 더 간단하게 조건 수식을 쓰면 이렇게 간단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연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5보다 큰 것이 참이면 1을 반환하게 되고, 그죠? 데이터가 5보다 같거나 작으면 0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우리 조건 수식 연산자를 이렇게 쓰는 것은 이해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죠. 조건 수식 연산자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결과값을 반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일 문장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즉 여기다가 if문이나 else문은 이 복합문을 쓸 수 있잖아요. 중괄호를 이용해서. 하지만 이 조건 수식 연산자는 연산 결과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단일문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을 조건 수식 연산자로 구성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중괄호를 쓸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단순한 수식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수식을 연산할 때 조건 수식 연산자를 if, else문 대신에 쓰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조건 수식 연산자가 좀 쓰기가 편하다라고 하시면 쓰시면 되고, 아 나는 이거 보니까 구조가 너무 어렵다, 표현하는 게 너무 난해하다 쓰시 생각하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기가 편한 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래도 모르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조건 수식 연산자를 썼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소스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있다는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긴 하되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이런 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더 편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조건 수식 연산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문도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첩해서 사용한다는 뜻은 그 if문 안에 또 if문이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 중첩의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여러 개 중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if문이 중첩되기 시작하면 괄호도 많아지고 모양도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이해도도 떨어집니다. 자, 한번 중첩된 그 조건문을 한번 예시를 볼게요. 이 예가 뭐냐면요. 그 우리가 연월 일을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연도의 마지막 날, 그 해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건 2015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하루가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다른 날은 하루가 증가되면 그러니까 데이, 즉 일만 하나 증가시키면 되는데 지금처럼 2015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일을 증가시키면 일단 32일이 없잖아요. 다시 1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일이 하나 바뀌었을 때 정상적인 날짜를 계산하려면 일이 하나 증가되면 데이가 31일보다 큰 값이 없을 테니까 내려와서 달을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달을 증가시키고 1을 1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31일에서 1일로 바뀌겠죠. 하루 증가하면. 그런데 달 증가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달이 지금 12월 달이었잖아요. 그럼 13월 달로 되는데 13월 달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onth라고 되어 있는 이 달 값이 13이면 12보다 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연도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이 되고 달은 13월 달이 없으니까 1월 달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도 증가시키고 달 일로 바꾸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도의 그 해의 마지막 날에서 1일을 증가시키는 건 달도 바뀌고 연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첩된 if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1이 31일을 초과되면 달을 증가시키는 것과 달이 12일을 초과하면 다시 연도를 증가시키는 이 조건 두 개를 동시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문이 중첩돼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 1월 1일이라고 나오겠죠. 다 바뀌었을 테니까.
그다음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성적 처리 아까는 앞에 예제에서는 성적이 A, B 또는 A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조건을 A, B, C, D, F까지 나오도록 지금 조건문을 중첩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if문, if else문 안에 또 if else문이 있는 거고요. 또 이 else문 안에 또 if else문, 또 if else문. 즉 if else문이 중첩된 겁니다. 그러니까 if else문에 else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중첩이 돼 if else문이 중첩된 거죠. 그래서 의미를 보면 스코어 86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코어가 90보다 크면 A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else면 뭡니까? 90보다 작으면이겠죠. 90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서 또 이 경우를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냐면 스코어가 80보다 크면 B예요. 그죠? B인데 else. 그래서 80보다 작으면 이면 이제 70보다 80보다 작으면서 70보다 크면 C고 그보다 작으면 60보다 크면 D고 그보다 작으면 F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중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해 보이죠? 일단 중괄호도 많아지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는 게 사실 이제 점점점 이건 간단한 코드라서 그나마 이렇게 파악하기 좋지만 소스가 이제 한 줄이 아니라 두세 줄로 길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런 조건을 잡으면 전부 다 else에다가 다 if else가 또 추가되었잖아요. 그리고 소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줄씩 돼 있잖아요. 중괄호 썼는데 근데 이렇게 중괄호는 복합문인데 지금 단일문만 쓴 거, 단일 문장만 썼기 때문에 이는 중괄호는 안 써도 되겠죠? 아, 예, 요거 되고요.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86점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죠? B라 나왔겠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거 보시면 이 중괄호 써서 좀 보기가 좀 불편했는데 이 중괄호를 싹 없애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하나의 명령문이기 때문에 굳이 복합문 쓰지 않고 지금 보는 것처럼 단일문으로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중괄호만 뺐는데 그 라인 수가 줄고 간단해지기 때문에 보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거에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if 쓰고요. else문에 또 if else문이 들었잖아요. 이 else문, if else, 이 if가 여기 딱 붙어야 되는데 한 칸 들어갔네요. if else문이 있는데 이 if else는 결국은 else문은 if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아닙니다. if하고 else는 하나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else문에 이 중괄호 두 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문장이니까 요 if else가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봤던 거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if else를 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요 상황입니다. 이 else에 if else가 썼는데 이 if else는 결국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 중괄호를 한번 생략하고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요거 생략하고 요 if가 else문 뒤로 당겨 올라온 겁니다. 올려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f else를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if, else if, else 이런 형태의 조건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른 책에 보면 if, else, if, else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문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if, else 문이 중첩되어서 생략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if, else, if, else 구조의 형태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게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법처럼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 else, if, else라는 문법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설명도 하고 책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문법이 아니라 앞에 배웠던 if, else문이 중첩돼서 즉 else 쪽에 중첩되어서 사용될 때 if, else가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중괄호를 생략 가능하고 이 if문을 이렇게 당겨 올리면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죠. 그럼 if, else, if, else 구조를 보면 if, else, if, else는 말 그대로 이제 얘가 만족하면 이 나머지 else, if나 else는 수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일 경우에는 if, else가 만족하면 else가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즉 if, else, if, else는 셋 중에 하나만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이되면 위에서부터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요. 하나가 참이되면 나머지는 다 거짓이 돼서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성격 처리를 if else 형태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훨씬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if else로 중첩해서 쭉 쓸 때보다 if else, if else, if else 구조로 정리해서
써보면 이 else if는 이제 여러 개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중첩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else if, else if, else if라면 요것들이 전부 다 베타적이고요. 이 네 가지 중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만 수행이 되는 거죠. 얘가 참이 되면 나머지 네 가지는 하지 않고요. 얘가 거짓인 경우에 이제 그 다음 우선순위인 이 80보다 크냐가 판단돼서 얘가 참이면 나머지는 안 하고 참이 아니면 그 다음 순위, 그 다음 순위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반드시 하나만 수행되기 때문에 소스를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큰 개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조금은 형태를 한번 순서도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스는 스코어가 86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예, 스코어가 90보다 크다라는 건 거짓이겠죠. 그래서 수행을 안 했고요. 얘는 그 다음에 LCF로 떨어져서 그 다음 거에 왔는데 스코어가 80보다 크잖아요. 86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 B가 수행이 되고 이제 결과 출력하고 끝이 납니다. 결국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90보다 크면 이렇게 하고 80보다 크면 이렇게. 결국은 얘들이 전부 다 자기가 만족하면 그 옆으로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A, B, C, D, F는 반드시 한 개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위쪽이 아무래도 그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빈도, 그러니까 조건문을 이렇게 나열할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위쪽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부터 먼저 체크하는데 얘가 거짓 우선순위 높은 걸 밑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거짓을 먼저 많이 판단하고 이 부분을 많이 거쳐서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그 참이 나올 확률이 높은 수식을 위쪽에다가 if else문 구조에서는 그 위쪽에다가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 비효율적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은 컴파일러가 너무 좋아져서 사실은 뭐 이건 문법적인 거고요. 실제로 해보면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잘해서 사실 뭐이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써도 어느 정도는 최적화되어서 진행이 되면 뭐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조건문이랑 비슷비슷한데 지금 이제 스위치라는 조건문을 하나 더 소개를 할 건데 이제 뭐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누가 더 좋다 나쁘다는 표현을 제가 쓰긴 하지만 실제로 이건 별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맞는 문법을 쓰시면 돼요. 나중에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건문을 쓸 때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if문을 써야 되나 스위치문을 써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if문이 다양하게 표현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if문이 편하시면 스위치문 안 쓰시고 그냥 다 if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스위치문 표현이 잘 맞다라고 쓰시면 if문 안 쓰시고 스위치문 쓰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if문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상수 비교할 때 그러니까 어떤 값이 하나 있는데 이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값이 1이면 무엇을 하고 이 값이 2면 무엇을 하고 이 값이 3이면 무엇을 하겠다 이런 비교를 할 때는 if문보다는 스위치문이 좀 더 좋다라는 거고요. 스위치문을 한번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상수 비교할 때 좋다는 겁니다. 어떤 값이 1이냐 어떤 값이 2냐 이걸 비교할 때 더 좋다는 거고요. 수식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를 각 케이스문에 있는 상수값과 비교해서 명령문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상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위치문을 쓰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변수와 밸류 변수를 비교하겠다. 이것은 스위치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 불가능하다 했는데 사실 또 이렇게 좀 편법을 쓰면 가능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문과 뭐죠? 밸류하고 어, 뭐 데이터하고 이 두 변수를 비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두 개 값을 서로 빼고요. 밸류 빼기 뭐 데이터 이렇게 놓고 케이스 걸어서 이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 이렇게 비교해 버리면 0이 나왔다는 건 두 개 값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스위치문은 또 이렇게 자기가 조금만 고민하면 if문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if문이 잘 맞으시면 if문 쓰시면 되고요. 스위치문이 잘 맞으시면 스위치문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문법적 구조를 봤을 때 특정 상수값이랑 막 여러 번 비교할 때는 스위치문이 더 좋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법적인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시면 되고요. 스위치문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if문하고 스위치문하고 비교했을 때 if문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문이
예,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간단한 걸 표현해도 좀 많이 복잡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를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위치문이 안 좋아서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쓰는 형태 자체, 형식 자체가 불편해서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예, 보시면 명령문 이름 무조건 수행이 될 거고요. 스위치에서 이 수식 또는 변수가 이 케이스에 있는 이 상수값들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수식이 있죠. 수식 또는 변수 값이 상수 1, 케이스 뒤에 적은 상수 1과 같으면 명령문 2가 수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같지 않으면 그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는데 이 수식 2가 상수 2랑 같으면 명령문 3이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죠? 상수 1도 아니고 상수 2도 아니면 명령문 4가 수행이 되는 건데, 이 디폴트는 if문의 else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스위치문은 이 케이스에 달려있는 값들이랑 비교해서 만족하는 것들을 수행하고, 수행에 대한 종료는 이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으면 이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식이나 변수 값이 상수 1과 같으면 명령문 2를 수행하고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이 스위치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 상수 1과 같지 않으면 상수 2랑 비교하고, 상수 2하고 같으면 명령문 3을 수행하고 빠져나오고, 만약에 상수 1도 아니고 상수 2도 아니다 라고 하면 디폴트, 즉 이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명령문 4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스위치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 스위치 적고 중괄호 적고 케이스 적고 디폴트도 else문에 비해서는 또 타이핑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다 브레이크라고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은 조건을 표현하는데 스위치문을 적는 게 타이핑도 많이 하고 구조 생긴 것도 좀 어려워서 아무래도 빈도로 보면 거의 10대 1, 10대 1도 심하네요. 20대 1, 30대 1 정도의 비율로 if문을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들이. 그리고 스위치문으로 표현한 거 다 if문으로 표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if문을 많이 쓰죠. 간단하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한 브레이크문을 좀 더 설명하면, 현재 수행되는 케이스문 작업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문 밑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케이스문 그 브레이크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그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따라서 이 브레이크문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 브레이크문을 만날 때까지 케이스문이 수행되는 건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서 케이스 1은 브레이크 있죠. 3도 브레이크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 상수 2에 보시면 명령문 3은 있는데 브레이크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먼저 상수 1이 만족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수식 또는 변수값이 상수 1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명령문 2가 수행되고 브레이크 있으니까 빠져나와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명령문 1, 명령문 2, 명령문 6이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짓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걸 상수 2랑 비교하겠죠. 근데 상수 2가 참이 되면요, 명령문 3하고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브레이크 없으면 그 다음 케이스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수 3과 같으냐를 비교하지도 않고요. 그냥 명령문 4가 수행이 됩니다. 즉 이렇게 브레이크가 생략이 되면, 고의로 인해서 뭐 실수든 고의든 생략이 되면 그 다음 케이스문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 케이스문이 가지고 있는 명령문이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상수 2하고 이 수식이 상수 2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는 명령문 3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명령문 4까지 수행하게 되는 거죠. 명령문 4 뒤에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상수 2와 같으면 명령문 1, 그죠? 명령문 1, 명령문 3, 명령문 4, 명령문 6, 이렇게 그러니까 브레이크문이 생략되었을 때는 그 다음 케이스까지 수행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수 3하고 이 수식하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명령문 4만 수행되겠죠.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그리고 이 상수 1, 2, 3이 모두 같지 않은 경우라면 디폴트에 있는 명령문 5가 수행되어서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그래서 다 다른 경우에는 명령문 1, 명령문 5, 명령문 6 순으로 스위치문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디폴트문은 그 if문에서 사용됐던 else와 비슷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위에 사용된 그 열거된 케이스문하고 일치하는 그 값이 아닌 경우에 작업할 내용을 적는 것이고, if 조건문의 else문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if else에서도 else가 생략 가능해서 그냥 if문만 쓰듯이 스위치문에서도
뭐 디폴트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안 적어도 되고요. 또 순서도 항상 그렇게 앞에 예시에서는 케이스 쭉 나열하고 맨 밑에 디폴트를 적었었는데 사실 그 디폴트가 맨 밑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폴트에 사용하는 보통 디폴트를 맨 밑에다 쓰다 보니까 디폴트에는 브레이크를 안 적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고요. 디폴트를 만약에 케이스와 케이스 사이에다가 적는 경우에는 사이에 적는다고 순서가 더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디폴트는 항상 마지막에 수행이 되고요. 만약에 디폴트를 중간에 이제 쓰는 경우에란 케이스와 케이스 사이에 적게 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생략하지 마시고 꼭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스위치문 쓴 거하고 if else 문 쓴 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보시면 입이 쩍 벌어지실 겁니다. if 문은 굉장히 소수가 짧죠? 근데 스위치문은 소수가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나열하는데 근데 비교 형태는 보시면 10과 같으냐 9과 같으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똑같이 표현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시고 난 if else가 편하다 쓰면 if else 쓰시면 되고요. 스위치가 딱 보니까 스위치가 내 스타일이다 이러면 스위치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여기 코드가 간단하고 코드가 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계어로 나왔을 때 얘가 더 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기계로 나중에 만들어 보시면 스위치문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잘하기 때문에 항상 스위치문이 더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상수 비교하는 형태로 조건을 다룰 때는 소스상에서 우리가 보는 C 언어 소스상에서는 스위치문이 길게 보이지만 실제 기계로 바뀌었을 때는 스위치문이 훨씬 더 간단하고 좋은 코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위치문을 애용하는 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자기가 잘 이해하기 어렵거나 치기 어려운데 굳이 감수해 가면서까지 스위치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편하시면 쓰시면 되고 이거 편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if 했으면 쓰시면 되고 나중에 정말 극강의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스위치문이 더 좋은 코드를 만들어낸다면 스위치문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위치문은 아무래도 여러 개의 상수값, 그죠? 여러 개의 상수값을 비교할 때는 if문보다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주 작지만 좋은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케이스문에 적을 수 있는 그 값이 상수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적으면 에러가 나서 변수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단점인데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변수를 비교하는 것을 꼼수를 좀 써서 그 스위치 안에 들어가는 그 조건 수식에다가 두 변수를 빼가지고 0하고 같으면 같고 0하고 같지 않으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변수와 변수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문을 조금 바꿔서 비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건 에러라는 거죠. 대놓고 여기다 케이스에다 value 이렇게 적으면 이건 에러입니다. 이 이렇게 상수를 적어야 되는데 변수를 적었으니까 당연히 에러겠죠. 그 다음에 소스가 길어지면 이게 케이스문을 이렇게 한 줄로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10이거나 9이면 A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8이면 B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 보시면 케이스가 19, 8, 7 이게 같이 쓰고 싶다라면 19, 8 이렇게 한 줄로 쭉 적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시고 스위치문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충 다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없는 부분들은 좀 빠진 부분들은 책을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건문의 중요한 부분만 잡아 드린 거고요. 조건문은 그냥 눈으로 익히게 되면 나중에 코딩할 때 정말 제대로 조건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예제로 꼭 직접 코드를 작성해보고 실행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습할 때는 한번 소스를 작성해서 끝내고 다 했다 이러는 하면 안 되고요. 안 보고 예제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C 언어를 포기하는 사람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C 언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마음만 급하기 때문에 실습을 하지 않고 책을 대충 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습하는 만큼 C 언어가 더 쉬워지고 더 편해집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